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에는요 34회 공정의사 기출문제 중에서 민법 중에서 65번부터 74번까지가 뭐냐면 그것은 이제 그 채권법에 관한 문제예요. 그 채권법에 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문제가 나왔죠? 자, 한번 보시면은요. 자, 민법상 환매라고 나왔죠. 여러분요, 지금 환매가요, 최근에 지금 교환하고 환매하고 담보채권 여기 보면은 환매 출조 비율이 상당히 높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30회부터 30올해 4회까지 환매가 3번이나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환매권은 뭐죠? 여러분요, 이것은 형성권이죠. 항상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뭐 할 수 있다? 먼저 양도성이 있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의 객체가 되는 것이고, 원래는 형성권은 가등기 할 수 있는데 환매는 언제나 부기 등기를 하거든요. 부기 등기. 그러니까 가등기는 할 수 없는 거죠. 일신 전속권이나 가능한 것은 나 혼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내가 어린아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내가 친권자죠. 그러면 그 어린아이의 친권자는 나만 되는 거잖아요. 내가 친권 행사하는 거죠. 그걸 일신 전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도할 수 없는, 그러면 틀렸죠. 알겠죠? 2번요, 매매 계약이 무효이면 환매 특약도 무효다. 매매 계약을 뭐란다? 주된 계약이죠. 여기 환매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계약하고, 보증금, 그래서 환매하고 보증금, 그 다음 또 뭐가 있죠? 계약금이죠. 계약금 계약하고, 이 세 가지는 우리는 뭐라 한다? 종된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주된 계약이 무효가 되죠. 그러면 종된 계약도 실효가 된다. 같이 뭐가 되는 것이다? 무효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3번은요, 환매 기간을 정하죠. 환매 기간은 동사는 3년이죠. 부동산은 몇 년 안에? 5년의 기간 안에 정하는 것이죠. 그 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하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의 등기죠. 오늘 방금 얘기했죠. 환매 특약은 어떻게 등기한다? 부기 등기 형식으로 한다. 그래서 언제나 부기 등기는 언제요?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은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66번, 갑은 그 소유 엑스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면서 갑의 병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서 을이 그 대금 전액을 병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제3전량 계약. 여기서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이게 병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요, 이 갑하고 을하고는 뭐란다? 기본관계, 보상관계죠.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는 무슨 관계라고 한다? 이것을 대가관계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지금부터요, 이제 보시면 1번 을이죠. 낙약자죠. 을은 갑과 병이죠. 이러면 갑과 병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이것을 대가관계죠. 그럼 대가관계에 흠결이 있어도 갑하고 을하고 병하고는 유효이죠. 따라서요, 여기서 을은요, 갑과 병과의 관계를 가지고 병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그 말은 대가관계의 부존재를 이유로 갑은 요약자는 낙약자에게, 낙약자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아시겠죠? 2번, 병은 을의 채무불행이죠. 이 병은요, 을이 지금 낙약자가 채무불행하죠. 그럼 계약을 해지할 수 없죠. 왜요? 계약의 해제와 해조로 인한 원상회복 청구권은 계약의 당사자인 갑하고 을하고 요약자고 낙약자 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런데 만약에 병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런데 을의 채무불행이 있죠. 계약은 해제할 수는 없지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해지할 수 없다. 맞는 말이죠. 3번, 을이 갑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죠. 갑이 채무불행,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이미 이행했어. 만약에 을이 병한테 이미 이행했죠. 그것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죠. 상대방이 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상회복을 청구하거나 원상회복 의무의 당사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미 이행을 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을 병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3번이 틀린 것 정답이 되는 것이고요. 4번은요, 갑이 을의 채무불행을 이유로, 갑이 지금 낙약자가 채무불행이죠?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죠. 그런데 이 병은요, 채무불행으로 인하여 자신이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손해배상을 하려면 뭐를 한다? 수익의 의사를 표시해야 돼. 그래서 이 병이 을에 대해서, 낙약자에 대해서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죠. 그러면 이때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제3자의 권리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다. 그래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다. 5번, 갑은 병의 동의 없이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러분요, 이 병은요 뭐죠?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그래서 갑은 을의 채무불행이 있으면 그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병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란 말이죠. 아시겠죠? 자, 67번은요,
갑과 을은 갑소유 X 토지에 대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후 갑의 채무인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지금 봐봐요. 갑하고 을하고 계약에 체결했는데 이것이요 건물이 지금 멸실돼서 이행불능이죠. 그럼 이행불능이 누구 때문이냐? 쌍방이 잘못이 없다. 그러면 갑은 을에게 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죠. 만약에 을이 잘못했다. 갑은 을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죠. 이것을 위험 부담이다 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보시면 기억. 갑의 채무가 쌍방의 잘못이 없이 이행불능이다. 여기는요 을의 잘못으로 이행불능이다. 을의 수령 지체 중 뭐죠? 쌍방의 잘못 없이 불능이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미 을이 수령 지체란 말은 을이 잘못했죠. 여기는 을이 잘못했죠. 이건 채권자가 잘못했죠.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이 기억은요 쌍방이 잘못이 없다. 천재지변이라든가 제3자 병이 방화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을은 잘못이 없다 이 말이죠. 갑은 을에게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청구할 수 없는데 만약에 을이 갑에게요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한 것이 있다. 그러면 갑은 을한테 반환해야죠. 알겠죠? 을은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시면요 니은의 경우는 지금 을의 잘못으로 건물이 멸실됐으니까 당연히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을의 수령 지체 중이죠. 그러면 을이 이미 잘못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불능이 됐죠. 그러면 여전히 을의 잘못이 있었으니까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알겠죠? 그래서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청구할 수 있다.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하고 갑은 을에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디귿이 틀린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이다 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위험 부담이다. 이렇게 아주 간단하죠? 68번 우리가 매매에서 과실의 기속이죠.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과실할 때는 여기서 인도죠. 인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는 매도인 그 이후는 매수인이죠. 만약에 잔금을 지급했다. 잔금 이미 그러면 잔금을 기준으로 그 전에는 매도인 그 이후에는 매수인 이렇게 되죠. 등기다. 등기는 문제가 안 된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인도냐 잔금이냐가 중요하죠. 지금 여기 인도되지 않았네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대금을 완제했네요. 그럼 여기죠. 그럼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는 매도인, 완납 후는 매수인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죠. 이후 과실은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과실의 기속 상태를 지금 묻는 거잖아요. 니은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이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런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았다. 만약에 목적물을 미리 인도받았죠? 그러면 매수인은 과실을 수취할 수 있죠. 수취할 수 있는데 잔금을 지급할 정당한 사유라고 하는 것은 뭐죠? 대금이라는 것은 등기하고 동시행이니까 항변권이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항변권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죠. 여기서 이자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한다? 그것은 지연배상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손해배상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항변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적법행위죠. 적법행위니까 손해배상 책임이 없죠. 그러니까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매매계약이 취소가 되죠. 우리 아까 했었는데 한번 문제 나왔죠. 해제로 인한 경우는 원상회복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원물하고 그다음에 과실을 전부 다 반환해야 돼. 전부 다 반환해야 돼. 해제하면은. 그런데 여기는 취소는요. 선인 경우는 현존 이익만 반환하고 악인 경우는 손해 전부를 반환한단 말이죠. 그때 여기서 취소가 됐죠. 취소인데 매도인이 선의의 매도인도 여기 보면 선의의 매수인 이렇게 됐죠. 선의의 매수인. 선의의 경우는 뭘 한다? 과실을 수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의 점유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선의의 매수인이 과실을 취득하죠. 당연히 그러면 선의의 매도인도 여기요 대금의 운용이익 내지 법정이자 이 법정이자를 말한다. 법정 과실이죠. 이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말이 뭐예요? 선의의 매도인도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취소의 경우는 과실을 수취할 수 있다. 하지만 해제의 경우는 전부를 반환해야 되기 때문에 과실 수취권이 없다.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란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툼에서 판례한다. 그래서 모두 옳은 것을 고른 것은 그렇게 됐죠. 옳은 것.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요. 옳은 것 기억, 니은, 디귿이네요. 다 옳네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69번은요. 일방 A약이죠. 우리가 A약이 최근에 나왔는데 다시 또 나왔죠. 희한하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러면 A약 나오면 어떻게 생각을 하겠죠? 제척기간을 생각을 해라. 제척기간은 중단이나 정지라는 제도가 없다. 제척기간은 소급표가 없다. 제척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어도 제척기간은 진행을 한다. 알겠죠? 제척기간은 행사기간은 합의로 정하고 합의가 없으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제척기간에 관한 것을 항상 가지고 있어라. 왜냐? 우리가 제척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에 관한 것인데 이것을 따로 묻기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뒤에 보면 민총 맨 뒤에 보면 소멸시효가 있거든요. 그 소멸시효가 재책기간이 두 개가 보통 비교가 되는데 우리는 소멸시효가 시험 범위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재책기간만 시험에 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항상 낸다고 그랬죠? 일방 예약을 할 때 그 일방 예약에서 예약 완결권이 형성권이죠. 그 형성권에 관한 것이 재책기간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재책기간이 시험에 항상 연결돼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약 나오면은 항상 재책기간하고 연결해라. 그 다음에 이때의 예약이라는 것은 뭐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죠. 물권 계약이 아니다. 언제나 채권 계약이다. 그 다음에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다. 형성권은 가등기 할 수 있고 양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다. 알겠죠? 자, 일방 예약이 성립하려면 예약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계약이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합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내용이 확정될 수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번 예약 완결권의 행사 기간 도과 전에 예약 완결권자가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인도. 여러분 이거 봐봐. 인도받았다 그러면 뭐죠? 우리가 아까 등기 청구권에 있었죠. 매매로 인한 등기 청구권 그것은 청구권이죠.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잖아요. 이러한 청구권의 경우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으면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재책기간은 그런 거 없어요. 재책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재책기간은 진행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도받았다. 그 기간이 도과됐다. 그러면 예약 완결권은 소멸한다.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어요. 소멸한다. 이렇게. 이것이 소멸시효가 차이점이다. 이렇게요. 3번 예약 완결권은 당사자 사이에 행사 기간을 약정하죠. 약정하면 그 기간 내, 약정 기간 내 약정을 안 하면 몇 년이다? 10년이다. 이렇게. 4번 상가에 대해서 매매 예약이 성립한 후 법령상 제한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분양이 금지됐다가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다시 분양이 금지됐다가 그제 풀렸어. 다시 허용이 됐어. 그러면 완결권 행사는 이를 이행불리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겠죠? 이것도 우리 기출 문제고요. 그 다음에 5번은요. 예약 완결권 행사에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분. 이런 말이 좀 어렵죠? 소장 부분 담은 송달이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송달됐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한테 도달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래서 예약 완결권을 재판상 행사한다. 그 행사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약 완결권의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가 적용이 되죠. 도달주의. 그러니까 소장 부분이 재책기간 내에 상대방한테 뭐를 해야 된다? 도달해야 된다. 뭐를 해야 된다? 송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몇 번이다? 2번이다 이 말이죠. 자, 70번은요. 틀린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매매계약은 뭐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이죠. 유상, 쌍무, 낙성, 분료식. 타인의 권리죠. 569조죠. 우리나라는 569조에 의해서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 3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이죠. 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는 것은 매매계약에서 유상계약인 경우에 다 준용이 되죠. 그러니까 매매계약에 담보책임이 있죠. 이 담보책임이 유상계약인 교환이나 임대차라든가 도급에도 준용이 된다. 그래서 교환계약에도 준용이 된다. 이렇게. 4번은요.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이죠. 이 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는 거예요. 특이하게 없는 매수인이 아니고 쌍방이 균분한다. 쌍방이 균분하고요. 이 매매계약이 아니고 채무이행비용. 채무이행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매매계약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이렇게. 5번 경매 목적물의 하자죠. 경매 목적물의 하자. 이것은 물건의 하자죠. 물건의 하자는 담보책임을 지지 않고 경매에서는 무슨 하자만 책임을 진다? 권리의 하자. 알겠죠?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다. 이렇게. 물건의 하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법률적 장애를 뭐라고 한다? 법률적 장애를 물건의 하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 물건의 하자의 경우는 경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4번 정답이죠. 자, 70번은요. 갑은 2023년 9월 30일 을에게 자신 소유 X부동산을 3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2천만 원. 계약금 2천만 원 당일에. 알겠죠? 언제요? 9월 30일 당일이죠. 중도금 2억 원을 10월 30일 날. 잔금은요. 언제 주겠다? 11월 30일 날 받기로 했죠. 잔금은 11월 30일 날 이렇게. 계약을 체결했다. 알겠죠? 자, 1번. 을이 2023년 10월 25일 중도금 2억 원을. 여러분 중도금은요. 원래 중도금이 10월 30일인데 중도금이 10월 30일인데 이 중도금을 10월 25일에 지급했다 이 말이죠. 관계없죠. 판례가 말하겠다. 중도금 날짜가 약정이 돼 있다 할지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전이라도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10월 25일이 지급했으니까 10월 25일이 이행기가 되죠. 그럼 이행기에 접어들면은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포기하고 계약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에 10월 25일 날 중도금을 갑에게 지급했죠? 그럼 중도금을 갑에게 지급했으니까 10월 25일이 이미 이행기죠? 그러면 10월 27일 날 계약금을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몇 배를 주고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해지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말만 사리 형식으로 나왔지 아주 간단한 문제죠? 해지할 수 없다. 왜요? 이미 무슨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행 단계에 접어들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뒤에서는요,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을이요 계약 당시에 중도금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했어. 갑에게 양도하기로 했어. 그럼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는 이행을 했냐 안 했냐 이게 문제죠. 판례가 뭐라 했냐면 내가 지금 잔금을 가지고 등기소로 가니 너는 등기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로 와라 이 말이죠. 그것도 뭐라 했다? 이행 단계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판례가 또 뭐라 했냐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지급할 목적으로요 내가 지금 은행에 도착해서 지금 계좌 이체를 해야 되니 계좌 번호를 알려달라. 알겠죠? 그런 상태도 뭐로 본다? 이행 단계로 본단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는요, 지금 여기서는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 이 을이 중도금 1억을 줘야 되는데 이 1억이 자기가요 병한테 빌려준 돈 1억이 있단 말이죠. 그 1억을 이 갑한테 그걸 넘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병도 여기에 참석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 채권을 양도할 때는 채권자하고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이 채무자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채권의 양도를 통지하거나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말은 갑이 병한테 가서 돈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을이 병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 1억 원을 갑에게 양도하는데 병도 그 자리에 참석했다 이 말은 병도 을이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을이 갑에게 양도하는 것을 병이 뭐랬다? 승낙했다, 동의했다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제는 이 채권에 대해서는 누가 채권자다? 갑이 채권자가 되고 갑은 병에게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이것을 뭐라 한다? 채권 양도를 하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자리에도 함께했다 이 말은 다르게 하면 이 을은 갑에 대해서 1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뜻이죠. 아시겠죠? 참사가 있다면 갑은 2023년 10월 27일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뭐를 했으니까요? 이미 중도금을 지급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석했다. 그러면 10월 27일 날 배액을 상환하더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지 한번 봐봐요. 뭐가 약간 그러냐면 여기서는 지금요 언제 했다는 말이 딱 있잖아요. 언제 했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25일 날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27일 날 이 말인데 여기는요 갑자기 여기는 10월 27일 날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참석하였다면 10월 27일 날 그러면 여기서는 언제 도대체 지급했는지 그 말이 안 나왔죠. 이게 총 문제란 말이죠. 지금 여기 앞에는 10월 25일 날이니까 10월 25일 날 이미 뭐를 지급했다는 거예요?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 말이잖아요. 앞에는 이 기억니은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원래 중도금을 언제 지급하기로 했죠? 중도금은 10월 30일까지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거잖아요. 여기 10월 30일. 그런데 지금 을이 계약 당시 중도금 중 1억 원의 지급에 가름하여 자신의 병에 대한 대금 채권을 갑에게 양도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자리에 병도 참석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거죠? 10월 25일이란 말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지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를 알 수 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아무 말 없다고 해서 무조건 9월 30일 날 계약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계약을 할 때 그럼 9월 30일 날 이 말이죠. 그러니까 9월 30일 날 당일에 계약금 2천만 원을 당일에 지급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일날 계약금 2천만 원 지급하고 당일에 1억 원의 중도금을 지급했다 이런 뜻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중도금을 10월 30일 날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일부를 지급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는 이것도 일부 중도금의 일부를 지급해도 이행관계죠.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지금 기억하고 이것은 10월 25일이 있고 10월 27일이니까 딱 날짜가 구별이 되는데 여기는 다짜고짜 10월 27일 이렇게 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란 말이죠. 왜? 여기 계약할 때 계약 당시에 중도금조로 1억 원의 채권을 양도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얼마 중에서? 중도금 2억 중에서. 알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다 이렇게. 자 72번요. 임대차죠. 임대인이 목적물을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우리는요 임대차 계약은 타인 소유물에 대해서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죠. 따라서 임대인이 임대할 권한이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이다. 그래서 우리가 소수 지분권자도
뭐는 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은 체결할 수 있다 이 말이죠. 하지만 그 임대차 계약을 가지고 가반수 지분권자에게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할 뿐이다. 2번, 임대차 계약을 용구로 정한다. 그럼 이거 이제 처음으로 나왔죠. 우리 시험에요. 몇 번 나온다고 그랬죠? 우리가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용구의 지상권, 용구의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요. 우리가 판례가 뭐랬냐? 용구의 임대차 계약도 체결할 수 있다. 옛날에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을 넘지 못한다. 알겠죠? 그래서 신촌역 거기 보면 그 상가 역사 있죠? 역사 그 임대 사건에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소송이 붙어서 이것이 이제 헌법 소송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위헌 번용 심판까지 갔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위헌 판단을 받았어. 그러니까 개인의 재산권 행사를 심히 침해한다. 그래서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0년으로 제한한 규정은 위헌이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가 됐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최근에 판례가 뭐라고 했냐? 2019년인가 그때 판례가 뭐라고 표현했냐? 용구 무한의 임차권을 인정이 된다. 임대차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래서 허용이 된다. 이렇게. 3번,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이 지출한 임차물의 보존이죠. 보존이 뭐죠? 피로비죠. 피로비를 참 재밌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건데요. 피로비 금액에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이러면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 임대차가 존속 중일 때요. 존속 중일 때 보증금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임차인은요. 그 말하고 이 말하고 다르다고. 알겠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피로비는 누가 부담하죠? 임대차에서. 그건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잖아요. 임대인이 부담하죠. 피로비는요. 그러니까 임대인이 부담하니까 만약에 임차인이 지출했다. 임차인 자신이 지출했다 이 말이죠. 피로비를.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죠.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때 어떻게 한다? 이 피로비 금액의 한도에서 만약에 차임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그런데 피로비가 60만 원이다. 그럼 60만 원하고 뭐 한다? 상계가 되죠. 상계. 왜요? 나는 어차피 임대인에게 60만 원 받을 게 있고 나는 100만 원을 줄 차임이 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 60만 원을 100만 원을 줄 차임하고 받을 60만 원 여기 피로비하고 퉁치면 되죠. 퉁친다. 그걸 뭐라고 한다? 상계한다 이 말이죠. 판례가 뭐라겠냐? 임차인이 피로비를 지출했다고 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차임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개가 대응하는 거다. 대응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권으로서 상계가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6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고 40만 원 월세만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피로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간단히 얘기하면 상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혹시 학생들이 공부를 시험을 보면서 무엇을 좀 착각할 수 있을까 보면은 보증금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것하고 다른 것이다. 왜? 피로비는 무조건 임대인이 부담해. 그러면 우리가 뭐라 했죠? 피로비는 임대차 존속 중이라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임대차 존속 중에 너 피로비 내가 60만 원 지출했어. 그거 나한테 반환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줘? 근데 내가 월세를 줄 날짜가 됐어요. 그러면 상계 퉁쳐가지고 40만 원만 주면 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되죠. 그럼 묵시적으로 갱신된다는 말은 기간이 이미 끝났다 이 말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에 3년 기간 동안에 제3자가 담보를 제공했어. 그럼 기간이 끝났죠. 그러면 제3자는 자신의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 기간 동안은 자기가 위험성을 부담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기간이 끝났는데 두 사람이 아무 말 없이 묵시적 갱신했죠. 이런 경우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는 거예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를 소멸하고 임대인이 제공한 담보는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죠. 임대인이 제공한 것은 소멸하지 않지만 제3자가 제공한 것은 소멸한다 이런 말이죠. 5번은요. 임대차 종료로 인한 임차인의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임대 당시 부동산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묻고 당연하죠. 이러면요. 만약에요. 여기서 상가가 있죠. 상가가 있는데 갑이라는 섬의 상가의 을이 임차인이죠. 을이 여기서 식당을 한다고 해서 사업자 등록을 했죠. 사업자 등록. 그럼 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나중에요. 이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이 또 들어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임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업자 등록증, 그 등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소를 해줘야 되죠. 그걸 안 해주면 그 다음 사람이 와가지고 사업자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강의할 때 몇 번 얘기했죠? 특히 상가 임대차를 할 때 보증금을 무조건 내주지 말라 이 말이죠. 언제 내준다? 사업자 등록을 대해서 말소를 하고 왔을 때 그때 교환으로 내주라. 몇 번 얘기했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것을 얘기한단 말이죠. 그게 바로 뭐냐? 여기죠. 이 원상회복 의무에는 임대인이 다른 사람한테 다시 또 임대를 주려면 이 상가 건물을 그 용도만큼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겠죠? 간단히 얘기하면
사업자 등록까지 폐업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용도에 맞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협력할 의무까지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요 3번은 여러분들이 약간요 헷갈릴 수가 있다. 아시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건 뭐 법조문이니까요.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4번이다. 자 73번은요 갑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을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지상에 Y 건물을 신축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네요. 알겠죠? 갑은요 을소유 토지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이 뭐가 됐다? 종료가 됐다고 돼 있네요. 그러면 갑이 을에게 Y 건물에 대해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1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이 미등기 무허가다. 그럼 미등기 무허가도 인정되는 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뭐다? 지상물 매수 청구권. 두 번째가 뭐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주택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뭐다? 법정지상권이죠. 법정지상권 할 때 이 지상물이죠. 지상물에도 무허가 미등기 건물의 경우도 지상권이 인정된다. 세 가지. 2번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죠. 그러면 갑이 Y 건물을 철거하기로 했죠. 철거하기로 한 약정은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임차인한테 불리하면 이것은 무효가 되는 거. 무효. 왜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알겠죠? 편면적 강행 규정. 3번 Y 건물이 X 토지와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이게 시험이 잘 나온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3자 토지 위에 걸쳐서 있으면 구분 소유 부분에 한해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는 있을지언정 남의 토지 위에 있는 것까지 내가 매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는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건물 전부에 대해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다. 전체에 대해서 매수 청구, 전체에 대해서 할 수 없다.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되는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 토지가요, 여기가 갑의 토지예요. 그런데 이 을이요 건물이 짓는데 토지가 부족하니까요 A라는 사람의 토지로 빌려가지고 건물을요 이렇게 건물을 짓었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갱신을 청구했는데 갑이 갱신을 안 해줘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이 지상물을 매수하라고 청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건물은 남의 토지 위에, 여기 남의 토지 위에 걸쳐서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모두 다 사라 그러면 안 되지. 이 부분에 한해서 사라 그래야죠. 이것을 구분 소유의 객체가 될 때 그 부분에 한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전부의 매수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4번은요 갑의 차임연체죠. 이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두 가지가 안 돼. 우리 몇 번 얘기했죠? 채무불이행 뭐가 안 된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안 되고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두 가지가 안 돼. 알겠죠?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번 적법하게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죠. 행사했다. 행사하면 어떻게 한다? 청구권 앞에 매수한 말 있죠. 이것은 형성권이죠. 형성권은 뭐다? 일방적 의사표시죠. 일방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럼 매매 계약이 성립되면 어떻게 되죠? 한 사람의 임대인은 임대인은 매수 대금을 줘야 되겠죠. 매수 대금. 임차인은요 등기를 해줘야 되겠죠. 이 두 가지는 무슨 관계다? 동시 이행 관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법하게 매수 청구를 행사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성립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도 Y 건물을 점유 사용을 하고 있다. Y 건물을 계속해서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여전히 임대차가 종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지급받을 때까지 매매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이 말이잖아요. 알겠죠? 계속해서 토지를 상수하고 있다. 우리는 지금 지상물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 성립했는데 그 건물을 통해서 남의 땅을 계속해서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유는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지. 지금은 지상물 매수니까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이지 토지가 매매된 게 아니잖아요. 그럼 토지에 대한 점유는 지금요 지상물 매수 대금을 받을 때까지 이 건물은 존속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는 것은 적법이지만 사용이익은 반환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는요? 사용이익, 임료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74번은요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보면 기억 보면 일방 당사자의 계약 위반을 유일한 상대방의 계약 해제 의사 표시에 의해 계약이 해제됐다. 자, 계약 해제되죠? 그럼 어떻게 되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고 이 무효는요 누구든지 주장하죠. 누구든지 주장할 수 있다. 이해 당사가 여기서 누구든지는 이해 당사자 이해관계는요 상대방이 계약이 존속함을 전제로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부담한다. 이미 계약이 해제돼서 무효가 됐는데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이 말이죠. 그럼 나는 어떡하죠? 야, 너가 계약을 해지해서 이건 무효잖아. 이렇게 무효잖아. 이미 무효가 됐잖아. 그러니까 나는 잔금을 줄 수가 없어. 이렇게 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누구든지 주장하니까 계약을 위반한 당사자도 너가 계약을 해지해서 계약이 무효가 됐다. 소멸됐다. 그러니까 나는 그 이행을 뭐 하겠다? 거절하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갑이 계약을 해지했죠. 그럼 무효가 되죠. 그럼 무효가 되면 나도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어. 그냥 내가 잘못한 사람도 너가 계약을 해지해서 무효가 됐으니 나는 이것을 이행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다. 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 맞죠? 2번은요. 계약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이죠. 이런 원상회복 나왔죠? 이런 원상회복은 뭐예요? 뭐를 본문하고? 선, 악을 본문하고 전부를 반환한다. 몇 번 얘기했죠? 원물도 반환하고 과실도 반환하고 모든 걸 다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원상회복의 대상에는 매매 대금은 물론 알죠? 이와 관련하여 그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매매 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수령한 지연소리금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전부 반환 의무가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게 되면은 부당이득 반환인데 선인 경우는 뭐죠? 현존 이익을 반환하죠. 그다음에 악인 경우는 손해의 전부죠. 그런데 계약의 해지는 선이고 악이고 불문하고 원물을 반환하고 원물을 반환할 수 없으면 대가를 반환하고 그다음에 과실도 반환하고 이익도 반환하고 모든 것을 다 반환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전부 반환 의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손해금도 포함된다 이렇게. 그래서요 과실상계죠. 이러면 과실상계는 언제 과실상계한다고 그랬죠? 몇 번 얘기했죠? 채무 불행하고 그다음에 어디요? 불법행위죠. 채무 불행하고 불법행위에서 손해배상을 할 때만 과실상계를 해. 그런데요 계약을 해자면 원상회복이죠. 이 원상회복 의무는 이것은 뭐냐면 부당이득의 성질이거든요. 그럼 부당이득 반환의 성질이란 말은 채무불이행도 아니고 불법행위도 아니죠. 그러니까 계약의 해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원상회복 의무는 부당이득의 성질이니까 과실상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실상계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어디서 과실상계가 안 되죠? 우리가 표현대리죠.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 하여 과실상계 법리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과실상계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과실상계 안 되는 거 두 가지. 몇 번 얘기했죠? 원상회복 의무. 그래서 과실상계의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전부 다 맞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까지가 뭐냐면 채권법에 관한 것이에요. 알겠죠? 10문제요. 그 다음에 이제 75번부터요. 75, 76, 77, 78, 79, 80. 이게 6문제죠? 이게 바로 뭐냐면 민사특별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올해는요 민사특별법이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 몇 번 부동산 실명법이 가장 유력하게 나온다고 했는데요. 약간 실명법이요. 여러분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정도 나오긴 나왔지만 아무튼 2문제가 나왔고요. 그래서 5개의 법 중에서 6문제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2문제. 그러면 내년에는요 당연히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오겠죠. 아시겠죠? 작년에는 집합건물법에서 2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2문제가 나올 차례죠. 그럼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요 다시 민사특별법에 관해서 우리가 해설 강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